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밝은 기분으로 인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랜만에 기술주가 다시 한번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기술주의 부활을 도왔는데요.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 한때 거의 20% 육박할 정도로 급등 장세를 보였고 현재도 거의 한 18% 정도 이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빵주들도 역시 3에서 4%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는 4%에 가까운 반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다소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이 금리가 계속 안정될지 아니면 잠깐 또 주춤했다가 다시 금리가 튀어오를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금리가 또 튀어오르게 된다면 기술주들의 부진은 다시 한번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지난 밤 사이에는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으면서 기술주의 급반등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그 지난 몇 주 동안 시장이 급락하면서 특히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시장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시킹알파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정말 바이 더 딥, 조정이 나왔을 때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맞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은 이랬고요. 오늘 밤에 메타버스의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 로블록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직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을 저희가 하루 앞두고 과연 로블록스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벌고 있는 기업인지 돈을 잘 버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으니까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요일 주요 지수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다우 지수는 장 막판 들어 이 상승 탄력을 약간 줄인 모습인데요. 현재 0.2% 상승하면서 31,8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굉장히 큰 반등에 나섰습니다. 장중에는 4% 가까운 탄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64%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13,069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56.5포인트 상승 중에 있습니다. 3,87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330포인트 장중에 오르면서 장중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장중 1.6%를 넘기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장 초반부터 1.5%대 중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재무부의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양호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제 오늘 580억 달러 규모의 3년물 국채 입찰을 진행하고 다음 날에는 10년물 입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강했던 경기 순환주와 민감주들은 꾸준한 강세를 유지했고 특히 최근 부진했던 기술주들이 오늘 아주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여기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전문가 의견도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밀러 타박의 최고 시장 전략가 매트 말린데요. 그는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 과매도됐다면서 오늘같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관건은 이 강한 반등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dead cat bounce라 그러죠. 즉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반등이냐 그 여부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한편 부양책에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점 역시도 오늘 투심을 지탱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주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이르면 내일 가결할 계획이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통과가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뉴욕 증시가 마감하는데요. 돌아와서 경제 지표와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95.8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상승했고 4개월 만에 상승을 해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96.5는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는 이렇게 8개 업종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와 금융 그리고 산업 섹터가 방금 전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현재 약보합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에너지는 1.6%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유소비재 4%, 기술주가 3.7%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보기에 편안한 초록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주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하락을 딛고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상승 탄력이 오늘 상당히 눈에 띕니다. 테슬라는 현재 18.3% 오르면서 666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빵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상당히 약했던 애플 4.3%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오늘 4.27% 오르면서 강합니다. 태양열 관련주인 인페이지 에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페이지 에너지도 12.5% 오르면서 148.6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8% 가까운 상승 탄력, 그리고 램 리서치 8.14% 상승했고요. 자이링스 역시도 보겠습니다. 7.3% 오르면서 120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들도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줌비디오에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줌비디오의 창립자 에릭 위안이죠. 이 에릭 위안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 40%, 이 현금으로 하면 6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는데요. 이 지분을 회사로 이전시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줌비디오의 주가 오늘 탄력을 받아간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딕스 스포팅 굿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살았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이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4분기에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6.3% 이상 떨어진 채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올해 어닝 가이던스는 주당 4.4달러에서 5.2달러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업 바이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홍콩 증시로의 2차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는 로이터스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탄력을 얻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앞서 11%나 급락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보합 수준의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마감한 지 3분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지수 집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막판에 조금 더 탄력이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강보합 수준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3.7% 가까운 상승 탄력을 지켜낸 모습이고요. 13,073선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54.1포인트 회복해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랜만에 기술주들이 컴백했습니다. 팀장님, 기술주의 컴백과 함께 나스닥이 3.6%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결국은 한때 1.6%를 상회하기도 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1.5% 초반대로 다소 좀 안정세를 찾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그간의 금리 상승 공포에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기술주라든지 성장주가 어떤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이 많았고 그러면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좀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 그러니까 3월 5일 기준으로 팩트셋 기준 IT 업종에 대한 포워드 PR이 24.9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5년 평균인 19.5배보다는 여전히 높았지만요.
전 고점 부근이었죠. 2월 12일 기준에 이 동 수치가 27.6이었던 것에 비한다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좀 완화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또 기술주에 대한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더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애플도 포워드 PR이 26배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테슬라도 100배 아래인 88배까지 좀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결국은 또 투자 매력도를 단기간에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았죠. 최근 들어서 1.6%까지 빠르게 돌파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는 1.53% 정도대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에 걸쳐서 이제 미국에서는 재무부의 국채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이 입찰이 예정돼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금리가 들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그것이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이 특히 기술주와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는 0.065%포인트 내리면서 1.533%를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값을 짓눌렀던 두 가지 요인은 바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였었는데요. 이날은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완화되면서 금값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1,700달러를 회복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1,712.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반면에 약 1.8%가량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단기 고점을 찍고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잠시 후에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오는데 이 원유 재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두고 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는 1.8% 내리면서 63.8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전날까지 미국의 주요 기술주와 성장주가 크게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최근에 투자자들이 관련 업종을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된 시킹알파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개인과 헤지펀드, 기관 그리고 법인 고객 너나 할 것 없이 지난주 그러니까 3월 1일에서 5일까지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3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던 이 나스닥 지수 등 기술주로 매수세가 특히 집중됐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 대표적으로 기술주를 추종하는 ETF죠. XLK에 26억 달러나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4주 평균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술주에 대한 매수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BOA에서는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가 속해 있는 경기 소비재 ETF XLY에도 2주 연속으로 역대 최대급의 투자금이 유입됐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술주의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일부 IB는 그동안 꾸준히 저가 배수 기회다라는 그런 콜을 남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펜하이머도 최근에 여전히 이 XLK 기술주 추종 ETF를 포트폴리오 비중 25%를 가져가라고 조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민감주가 오르면서 기술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또 키 맞추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날은 또 기술주가 오르면서 다시 한 번의 키 맞추기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시장 고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순환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은 그 캐시우드의 말처럼 이 강세장의 범위를 좀 확장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날의 흐름만을 본다면은 그런 해석도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BOA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생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요. 최근의 증시 불안이 순환매 과정이었지 이 시장의 고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뉴욕증권거래소 그러니까 NYSE의 일간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있었어도 시장 자체는 견고하게 펀더멘털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월요일의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상회한 종목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서 시장 고점 시그널이 아닌 단순한 순환매였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하루 만의 움직임으로 기술주 컴백을 예고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경계론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팩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일단은 주춤했죠. 그러면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한 달 전 대비해서 10% 이상 저렴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종에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큰 폭의 단기 반등이 일어났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부양 법안의 최종 통과라든지 국채 입찰 등의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다시 한번 촉발시킬 만한 이벤트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밀러 타박이라는 IB에서도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기술주의 단기 매도는 맞지만은 데드캣 바운스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서베이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플세이라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월 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응답자 37%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윗을 보고 자기의 투자 결정을 내렸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16%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나 머스크 CEO의 트윗이 자신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 전체에서 아직까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떤 흐름에 휩쓸려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많다는 점을 좀 반증하는 그런 서베이 결과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데서 다시 한번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호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지난 2월 자동차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폭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자동차 판매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작년 2월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기저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테슬라 자동차는 또 잘 팔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2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18만 대가 됐습니다. 이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다 합친 것이고요. 이 수치를 봤을 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배 이상 폭증한 것이고 작년 2월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중국에서 79%나 급감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4배나 늘어난 것은 기저효과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데요. 전기차 판매가 일단은 9만 7천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판매량이 7배 이상 폭증을 했는데 이 역시 기저효과 때문으로 전월 대비 보면 38%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 테슬라는 18,318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 가운데 중국에서 차지하는 판매량의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1%입니다. 100대를 팔았다면 그 가운데 21대, 21대를 중국에서 판 건데 작년부터 2월에 18,000대가 팔린 것을 연으로 환산을 해보면 중국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로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중국차 판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중국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최근엔 더 많은 보조금을 풀고 있어서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팀장님 전체적인 중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테슬라의 중국 시장 판매량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지표를 좀 보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성장 동력이 좀 살아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 같은 성장 이 트렌드를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여기에 또 비결 중에 하나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즉 이제 가격을 또 낮추고 공급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또 더 높인 그런 요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짓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또 기가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또 인도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런 인도 공장 건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스트릿이라는 기관 역시도 최근에 생산 역량 강화를 근거로 하나로 들면서 매수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900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지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명백히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 매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경제 재개 관련주, 경기 민감주들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치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가치주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뉴버거 벌맨의 엘리 살리즈만 전문가는
이 가치주 펀드 매니저들에게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소외됐던 그런 시간이었다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았던 대형 가치 펀드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가치 펀드는 다른 이들의 펀드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가 투자한 가치주 펀드들은 약 18%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의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그런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금융주와 에너지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위 종목들이 시장 수익률을 끌어올려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전문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가치주의 우수한 시장 수익률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공급과 수용량 제한이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고요. 또한 은행주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출 증가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은행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내다봤고요. 그 역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 흐름은 그동안 많이 들었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가치주의 펀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웃돌고 있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큰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치주에 대한 월가의 평가 어떤가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분명히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회복의 국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올해 가치주에 대해서 전망을 좀 밝게 제시한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고용지표 회복이 가치주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에르메스라는 기관에서도 금융과 산업재 등의 경기 민감 가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BC 역시도 최근까지도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금융과 에너지 그리고 소재 섹터를 오히려 선호한다라고 분석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치주의 정의를 저희가 어떻게 내릴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현재 주가 가치 대비해서 성장 잠재력이 과소평가된 그런 주식을 가치주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어떤 업종이 가치주에 속하는지는 어느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시장이 각 업종에 대해서 어느 밸류에이션을 좀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스티치픽스가 실망스러운 매출과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간밤 급락했습니다. ARKK가 혁신 기술주 급반등에 10%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의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16개월 만에 구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스티치픽스를 골라주셨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이 기업은 AI 기반 구독형 온라인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스티치픽스가 전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날 정규장에서 무려 30% 가깝게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1월 결산 분기 갭 기준으로 주당 손실이 0.20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컨센서스보다 양호했지만은 매출이 5.04억 달러에 그치면서 컨센서스 5.12억 달러를 하회하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에 배송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인식 매출 규모가 감소했던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배송 시가 아닌 고객 결제 시에 매출이 인식되는 게 이 회사 이 지표 산정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쇼핑보다는 선물을 많이 좀 산 탓에 연말 매출이 전반적으로도 예상 대비해서는 부진했다라고 경영진에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동사는 당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5.05억 달러에서 5.15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회계연도 전체 매출 증가 가이던스를 기존의 20에서 25%를 제시했던 것에서 18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도 하회하면서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지난 분기 스티치픽스의 활성 계정은 한편 11만 개가 좀 늘어나서 총 390만 개로 집계가 됐고요. 다만 고객당 평균 지출은 467달러로 YY 기준으로 7%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스티치픽스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업은 아니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일링을 해주는 기업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의 실적 또 주가 흐름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요, 고객이 입력한 신체 정보라든지 선호하는 패션 브랜드 그리고 예산 등을 바탕으로 좋아할 만한 패션 아이템 5가지를 골라서 일단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실제로 결제를 하게 됐고, 그러면 이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난 2017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온라인 쇼핑과 관련이 깊다 보니까 일종의 팬데믹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전날까지는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220%나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스티치픽스가 완전히 월가의 외면을 받게 될까요? 일단은 그 이후에 나왔던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가이던스 하향 등의 결국은 성장 둔화 우려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 나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월 분기 이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을 하는 등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찾아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고수하는 그런 IB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실적 발표 후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한 IB가 니덤증권이었습니다.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오히려 55달러에서 6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픽스 프리뷰라고 해서, 그러니까 배송 전에 고객과 이 회사가 소통을 통해서 배송할 만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영국에서 테스팅을 했는데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이제 도입할 경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다이렉트 바이 서비스의 침투율 상승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니덤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도전에 직면했다는 보도를 많은 외신들이 내놨었는데요. 이 외신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ETF인 ARKK는 지난 밤새 보란 듯이 급등을 했습니다. 11% 급등한 채 마감이 됐고요. 11%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대 일간 상승률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ETF가 이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 ARKK의 그 상승의 주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장중한 때 20%에 가까운 급반등을 보여줬고, 이 외에도 뭐 줌비디오라든지 팔란티어, 인비테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ARKK ETF를 이끌었습니다. ARKK ETF는 지난 월요일 급락으로 인해서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11%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최근에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시장이 하락하는 그 과정에서도 4,6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날 캐시 휴즈는 CNBC에 출연해서 최근 하락한 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녀는 이제 파괴적 혁신 전략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장 하락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빠졌을 때 살 기회가 왔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었었는데요. 그게 증명이라도 되듯이 이 말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급반등이 나타난 것이죠. 팀장님, 일단 그 전날만 하더라도 이 외신들은 캐시 휴즈가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뭐 오늘 보란 듯이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월가에서는 조언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관련주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큰 투자자들은 오늘의 급반등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급락 후의 급반등, 즉 이 익스트림한 그런 변동성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사실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만으로는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의견도 다수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한다라는 기관에서도 국채 가격 상승세와 동반한 기술주의 랠리의 지속성에는 좀 의문이 가져진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2월에 이 진즉의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팬데믹 종식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격동의 시기에 변동성은 좀 감내를 하고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월가에서는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16개월 만에 글로벌 구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디즈니 CEO 밥 최펙은 이 디즈니 플러스의 놀라울 정도로 큰 성공은 더욱더 큰 포부를 갖게 만든다면서 앞으로 높은 질의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구독자 수 증가는 두 개의 콘텐츠가 특히 더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만달로리안이라는 콘텐츠와 마블의 첫 TV 시리즈인 이 완다비전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완다비전 TV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디즈니에서는 대다수의 영화나 TV 콘텐츠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어서 구독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과 함께 당사는 구독자 수 목표치를 초기에 내세웠던 최대 9천만 명 돌파에서 약 2억 6천만 명 돌파로 높여 잡았고요. 이번 기록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표한 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연내 상륙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이 구독자 수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디즈니도 디즈니지만 지난해에 한참 주목을 받았던 스트리밍 서비스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에 대한 의견이 참 궁금한데 올해도 역시나 여전히 긍정적인 전방들이 이어지고 있나요? 언급하신 플랫폼 외에 또 로쿠도 있죠. 로쿠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지만은 최근에는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좀 노리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업계 경쟁은 갈수록 좀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공존이 좀 가능해 보인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보다는 일단은 추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관련해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당사가 조사한 12개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무려 8개가 플랫폼 다운로드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가 일단은 좀 파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